네, 지역 시사의 이슈를 중심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UBC 시사진단. 울산 이슈의 중심에는 시사진단이 함께하겠습니다. 자, 코로나19로 혼돈의 한 해를 보냈던 2020년도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올 2021년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자, 오늘은 계속되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충격을 딛고 어떻게 새롭게 도약할 수 있을지 그 전망과 발전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IGM 세계경영연구원 특임 교수이자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의 경제연구실장을 맡고 있는 김광석 경제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기차 타고 내려오셨습니다. 예, 네, 멀리서. 대중들에게는 경제 읽어주는 남자로 유명하실 겁니다. 네. 방송 활동도 많이 하시고요. 그러면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현재 국내외 경제 상황 좀 어떤지 짧게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올해는 전 세계가 유례없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사회적인 어떤 경제적 충격이 예전에 20, 30년대 경제 대공황 때만큼이나 어렵다. 네. 이런 이야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네. 올해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들의 경제 상황을 좀 평가 먼저 좀 하고 네. 오늘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2020년은 1930년대 대공황 이후에 가장 충격적인 경제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충격적이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계 경제 성장률을 놓고 봤을 때 나름 경제 위기다라고 했던 시기를 좀 꼽아보면 그게 IMF 외환 위기 때 1997, 8년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예. 이때가 우리가 경험한 가장 큰 위기였는데 이때 IMF 때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2.6% 성장했습니다. 플러스 성장했어요. 예.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마이너스 0.073. 아하. 마이너스라고 하지만 이 소수점 자리 없애면 0인 거죠. 예. 그런데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4.4%로 IMF가 전망했습니다. IMF의 경제 전망,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마이너스 4.4%. 이 숫자는 여러분 인생에 아마도 처음 경험하는 경제 성장률일 것이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면 거의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OECD 경제 전망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길 보면 올해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세계 1위였거든요. 네. 그런데 내년에도 2.8%가 예상된다면서 또 2위를 할 것이다. 네. 아주 좋게 보고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OECD 회원국 중에서 회원국 1위, 중에 1위. 라고 예. 볼 수 있고요. 그리고 2021년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1위는 아니고요. 오히려 좀 더 후순위에 해당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거 예. 중요한 포인트니까요. 마이너스 1.1%라는 성장률은 OECD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아요. 마이너스이지만 예. 그만큼 다른 OECD 회원국들, 소위 선진국 그룹이죠. 이 선진국들의 경제 충격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에요. 예.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 거의 마이너스 5%. 어. 네. 그리고 유럽의 여러 선진국들도 마이너스 9%, 10%까지 가니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코로나19에 선대응을 잘했다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1%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다만 2021년 성장률은 2.8%로 전망을 할 텐데 예. 왜 이게 주요 선진국들보다 못할까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매년 농부가 농사를 질 때 사과 농부가 100상자, 100상자, 100상자. 근데 올해 망해가지고 50상자. 예. 그런데 내년에 폭풍 증가해서 80상자. 그러나 여전히 평년만도 못하죠. 그런데 올해 이 흉작인 올해와 비교하면 50%가 넘게 증가하죠. 증가율이라는 숫자만을 가지고 예. 대중분들께 쉽게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런 표현을 우리는 기저효과라고 합니다. 기저효과. 예, 비교 연도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하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숫자. 아하, 예. 그래서 2.8%로 반등하는 것이지 우리 경제가 평년보다 더 나아진다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2021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5.2%로 전망됩니다. IMF의 전망치가. 근데 평년 전망치가 대략 3.5%니까 평년보다 높아 보이지만 이것은 기저효과에 따른 반등인 그렇군요. 것이지 예. 정말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는구나. 그것은 아닙니다. 예.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려면 아마도 2023년 정도는 돼야 되겠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조금 좋아지더라도 어떤 기저효과 때문에 어떤 네. 착시 효과일 수 있다라는 네. 말씀해 주셨고요. 내년에 어떨까 좀 살펴보기 위해선 올해 어떤 업종들이 전 세계적으로 또 네. 우리나라 시장에서 타격을 좀 많이 입었는지 알 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항공, 당연히 면세점업, 여행업, 해외여행 관련 이런 업종의 충격이 가장 크고요. 근데 이런 업종이라고 해서 여기에만 피해가 국한될까? 이것은 아니에요. 이 모든 산업이 이 밸류 체인에서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 항공 서비스가 전달이 멈추면 다른 여타의 산업도 같이 망가지는 거거든요.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항공 서비스 하나를 이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만큼 항공 서비스 하나가 전달이 되기까지 모든 밸류 체인에 연결되는 산업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기내식 서비스가 줄겠죠. 예. 예를 들면 기내식 서비스 업체 G 업체를 예를 들어보면 평년에는 일평균 5만식을 납품하던 기업이 지금은 1000식 납품합니다. 자영업자의 폐업이 집중되는 시점, 이 시점을 저는 4월, 5월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자영업자 여러분들은 소위 이 매출액을 가지고 월세도 못 낼 만큼의 수익이 지금 영위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경제 충격이 있다고 해서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임차 계약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근데 임차 계약 기간이 집중적으로 1년 정도가 도래하는 시점. 그래서 2021년 대략 한 3, 4월 달 정도면 그 폐업이 더 집중되지 않을까. 이런 자영업자들에 대한 보완책, 이 경제 충격으로부터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응책들을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먼저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나려면 우리 수출국 상황도 좀 좋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미국, 유럽 등 주요국들의 코로나 상황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 글로벌 경제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있었던 대혼란들 예. 이런 것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원격 수업을 도입했는데 아이들과 학부모가 대혼란이 있었는데 이제는 혼란이 없어요. 팬데믹이 얼마나 더 크게 유행할지라도 그런 혼란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대란, 줄서기, 이런 사재기, 이런 열풍도 있었는데 그런 혼란이 이제 없지요. 재택근무라는 엄청난 혼란이 있었는데 이미 다 익숙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수출도 우리 자동차 수출도 마찬가지지만 수출도 다 철회되고 그랬었습니다. 초반에 3, 4월 달에. 그런데 이제는 비대면 수출 계약 플랫폼이 등장했다든가 이런 대응책들이 이미 모색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알고 있는 불확실성은 진정한 불확실성이 아닌 게 되는 예. 그런 상황. 이게 이제 학습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2021년에 엄청난 충격이 계속 지속되리라 보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극약 처방이라고 볼 수 있는 치료제와 백신 개발 그리고 이것들의 보급도 같이 염두에 둔다면 아무래도 2021년 경제는 뚜렷한 회복이 진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네. 최근에 보면은 원달러 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얼마 네. 전에 1,100원대도 좀 무너졌고 수출 그 기업에게는 좀 타격이 예상되는데 앞으로는 이게 어떻게 좀 이어질까? 2017, 18, 19, 20년 4개년 동안 가장 큰 불확실성 요인 하나만 뽑아봐라. 그러면 코로나19일 겁니다. 예. 2020년에 있었던 코로나19.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제 이슈 하나만 꼽아봐라. 그러면 미중 무역 분쟁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미중 무역 분쟁의 불확실성은 2019년에 가장 고점이었고요.
그리고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은 20년의 고점이었는데 2021년에는 이 두 가지 불확실성이 완화됩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 지금과 같이 유지되었던 트럼프식 미중 무역 분쟁은 이제 사라질 없을 것이라고 것이다. 보고 있고요. 예. 코로나19의 충격도 2021년 어느 순간에는 사라질 것이라고 보죠. 예. 그럼 이런 불확실성이 완화되니까 자연스럽게 많은 투자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 자산을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줄어드는 거죠. 근데 안전자산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금이지 않습니까? 금 그리고 달러. 엄청 올랐어요. 그 예, 가격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줄어드는 거죠. 조금 더 이제는 이런 불확실성이 완화되니까 공격적 자산으로 올라타야 되겠구나 하는 의사결정이 집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달러 가치가 약세화되는 거고 예.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강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 아무래도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이 달러 약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수출 전략이라든가 상품 기획 그리고 신산업 혹은 신기지, 신수출 기지 진입 이런 것들을 개척해 나가는데 이런 달러화 그리고 원화 광세 이런 흐름을 염두에 두고 의사결정할 필요가 있겠다. 고용시장마저 이게 불안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가계소득이 감소하고 구매력 감소로 이어지는 상황들 내년에도 지속된다면 우리 경제, 우리 시장에서의 어떤 어려움이 분명 또 가중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어요. 성장률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것은 무늬만 예. 보여지기식 숫자만 높은 것뿐이지 실제 경제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느낌은 아직은 아닌 거예요. 굉장히 험난하고 더디지만 회복세는 진전되긴 합니다만 숫자만 번지르르 할 뿐이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자산가는 자산 가치가 올라가고 또 안정적인 소득을 영위하는 직장인들 이런 대기업, 공공기관 직장인들은 소득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회복세가 뚜렷하게 느껴집니다. 예. 그러나 일자리가 불안정하거나 자영업자처럼 폐업을 염두에 두는 이런 계층들은 이런 회복세를 전혀 실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쪽만 회복세를 느끼고 반쪽은 전혀 회복세를 못 느끼는 어떻게 보면 양극화가 진전되는 그런 회복세, K자형 회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업의 전략도 그렇고 정책적인 대응책도 마찬가지 어떻게 하면 이런 영역으로 K자형 회복에서 하락 국면으로 처하는 이런 기업으로 가지 않도록 또 하락 국면으로 처하지 않도록 많은 계층들을 또 같이 우상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도 같이 맞물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코로나19가 어떤 비대면 산업, 디지털 경제 속도를 아주 빠르게 좀 앞당겼다는 그런 분석도 있지 않습니까? 평가도 네. 있고요. 네. 저만 해도 뭐 집에서 집콕하면서 주문을 모바일로 하고 뭐 이런 경우들 많은데 네. 기업들의 수익 창출 구조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 자체가 예. 비대면을 선호하고 언택트가 앱노멀 이상한 게 아니라 언택트가 뉴노멀이 되는 새로운 표준이 되는 그런 시대로 우리는 건너왔습니다. 예. 한번 제가 질문 반대로 드려볼까요? 예. 지난 한 달 동안 혹시 은행에 다녀온 적이 있으세요? 없네요. 은행원 안 만나셨죠? 예. 우리는 은행원을 만나지 않았지만 은행 서비스의 소비자입니다. 그렇죠? 그 얘기예요. 은행 서비스를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은행원을 만나지 않을 뿐이다. 그런 식으로 이게 비대면화되고 디지털화되고 있는데 이런 속도가 더 거세진 거죠. 예. 이 속도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속화를 불러일으킨 또 한 가지 그 방향성이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입니다. 예를 들면 중소벤처기업부는요. 비대면 경제과를 신설했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혹은 중소기업들, 스타트업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그동안 영위하던 대면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원하거나 R&D 예산을 지원하거나 예. 플랫폼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을 합니다. 이럼으로써 정부의 정책도 같이 맞물리면서 비대면이 소위 노멀, 새로운 표준이 되는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대한 물결을 오히려 모니터링을 하시고
어떻게 우리는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나갈지를 고민하시고 오히려 이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기업이 돼야겠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네요. 세계 각국은 지금 뭐 채권을 매입한다, 국채를 매입한다든지 현금을 지급한다든지 돈을 풀어서 어떤 경제를 좀 이끌고 가는 그런 모양인데 미국이 대표적이죠. 팬데믹 종식 이후에 갑자기 좀 긴축 운영으로 선회를 하면 네. 충격이 좀 더 크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좀 있어요. 2008년 미국이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지금과 같은 제로 금리로 내렸습니다. 예. 엄청나게 빅하우스로 내렸어요.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유지했느냐? 이 완화적 통화 정책을 언제까지 강구했느냐? 2015년 12월까지. 기준금리, 이 제로 금리를 2015년 12월까지 유지하다가 12월부로 조금씩 올리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니까 완화적 통화 정책이 단시간에 긴축적으로 전환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코로나19의 충격이 그만큼 더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의 그 상처보다 더 큰 움푹 패인 상처이기 때문에 이 회복되는데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긴축적인 통화 정책으로 이렇게 선회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주요 선진국들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계속 유지해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혼자서 긴축적으로 전환할 수도 없거든요. 그랬을 때는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통화 정책의 공조 체제를 만드는 것이 우리나라의 통화 당국의 의사결정일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회할 일은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희가 사스, 메르스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전염병이 또 올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코로나19를 겪으면서는 코로나 21, 코로나 22, 23 계속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을 갖고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경제도 이걸 좀 알고 대비를 계속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용수철이 있습니다. 근데 위기 상황에 용수철이 움츠러들어요. 그러나 적절히 대응을 해야 될 때, 변화를 감지할 때 용수철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용수철이 더 크게 튀어오른다, 도약한다 라는 개념, 이런 것들을 리질리언스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마 기업에서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코로나19 충격으로 아마존과 같은 이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굉장한 기회를 얻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프라인 기반의 미국의 이 마트 회사들은 충격이 뭐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예. 그럼 월마트는 어떻게 대응했을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월마트는요, 오프라인 매장을 기준으로 해서 언택트 서비스를 새롭게 런칭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커브사이드 픽업이라고 해서 이 주문은 스마트폰으로 하고 픽업은 주차장에서 하세요. 다시 말하면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내일 새벽 배송까지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 물건을 배송해 주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월마트는 지금 당장 필요한 물건을 주차장에서 언택트로 소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주차장까지만 오라 이거군요. 그렇죠. 또 한 가지 두 번째 특별한 또 서비스는 익스프레스 딜리버리 서비스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런칭하는데 당신 집 앞에 2시간 이내 배송해 드립니다. 역시 오프라인 매장이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언택트 서비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미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5% 수준인데 월마트는 6% 매출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지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구나. 이런 것을 느끼시면 좋겠고 이런 대응 능력을 우리는 리질리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가 언제 다시 한번 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위기 상황이 올 거라는 것을 감지해 두고 그런 위기 상황에 따른 시나리오를 나름 대응책들을 시나리오를 미리 그려보고 그 새로운 위기가 왔을 때 적절히 언택트 쇼핑을 한다든가 자동차 산업에선 대표적인 예 한 가지를 또 들어드리면 아우디는 VR 스토어를 런칭합니다. VR 스토어요? 그러니까 VR 스토어는 뭐 하는 거냐면 차를 시승해보고 타야 되잖아요. 근데 차를 실제 시승하지 않고도 VR 기술을 이용해서 수백 가지 차를 다 타볼 수 있습니다. 차종을 고르면 승차감까지 확인하고요. 고르면 안에 있는 차 시트 색깔마저 그리고 여러 사양마저 다 바꿔볼 수 있게 바꿉니다. 이런 언택트 시승이라는 새로운 기법을 도입한 겁니다. 이것도 역시 리질리언스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리질리언스 역량 자체를 길러서
어떤 위기가 와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나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강조하고 예. 싶네요. 백신 치료제가 이제 나온다고 하잖아요. 네. 긴급 승인도 됐고 이걸 얼마나 좀 효과적으로 통제를 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세계 경제도 어떤 모습으로 흘러갈지가 결정될 것 같아요. 어떻게 네. 좀 전망하세요, 백신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그동안에 못했던 소비, 그동안에 못했던 기업들의 투자가 집중적으로 일어납니다. 예. 그런 것을 앞에 말씀드렸던 이 보복적 투자, 보복적 소비라고 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해외여행 못 갔던 그 수요자들, 잠재 수요자들이 이제 코로나19 종식과 함께 엄청나게 많은 해외여행으로 집중될 것이고 항공료나 여행료 굉장히 비싸질 것이고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런 충격을 얻었던 그런 산업을 중심으로 뚜렷한 회복이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다시 돌아올 회복, 다시 돌아올 변화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일시적인 변화였던 것이죠. 그러나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변화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비대면 쇼핑 혹은 비대면 은행 서비스 이런 언택트가 뉴노멀이 되는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면에서 돌아갈 수 있는 변화와 돌아갈 수 없는 변화를 좀 구분해서 이해하시면서 특히 돌아갈 수 있는 변화들은 코로나19 종식과 함께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소비될 것이다. 그런 업종들은 당연히 기회가 더 열릴 것이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년 1월 바이든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합니다. 바이드노믹스. 사실 뭐 그전과 표면적으로 다른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많은 이야기를 시간 때문에 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친환경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또 하실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좀 간략하게 네. 어떤 것들이 바뀔까요? 전기차와 수소차의 의무 판매 제도를 도입하겠다가 바이든의 전략입니다. 의무 판매 제도는 뭐냐면 100대를 미국에 수출할 거면 15대는 친환경 차여야 돼라는 아하. 조항이에요. 예. 그러면 그만큼 이 친환경 차에 대한 니즈가 큰 거예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비즈니스 전략을 꿰야 됩니다. 또 바이든의 여러 전략 중에 하나가 이 정부 차량을 300만 대를 친환경 차로 교체하겠다라고 예. 선언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정부 차량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현대기아자동차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소 충전소가 부족해요. 예. 수도권에 2천만 명 이상의 인구가 총 6대밖에 없는 이 수소 충전소를 어떻게 다 이용합니까? 그러니까 예. 당연히 수소차가 보급이 되려면 정부가 수소 충전 인프라를 더 확대 보급해야 되겠죠. 그게 그린 뉴딜 사업의 여러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정책에 편승해서 어떻게 수소 충전 인프라를 더 많이 함께 보급해 나가는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로서 하나 꿈꿔야 되겠고 예. 그런 것과 동시에 수소차를 어떻게 보급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함께 맞물려야 되겠죠. 예, 지금 수소차와 더불어서 뭐 울산시나 울산의 기업들 여러 가지 수소 모빌리티 좀 집중하는 모습이거든요. 네. 우리 실장님은 좀 어떻게 평가하셨나요? 도쿄 올림픽 때 일본이 선보일 기술이 바로 수소입니다. 우리나라가 마치 평창 동계올림픽 때 5G를 선보이고 5G 선도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처럼 일본은 수소를 엄청나게 밀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성화봉송 자체를 수소로 할 겁니다. 상징적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여러 영역에서 우리는 수소 사회가 이미 도입됐음을 알릴 거예요. 여러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그만큼 수소라는 영역에 여러 산업에 걸친 활용이 더 기폭제가 돼서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예. 2021년의 모습이고요. 일본은 수소 버스라든가 수소 열차, 수소 트램 뭐 이런 것들도 다 선보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 수소 활용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수소 생성 그리고 수소 저장 운송 나머지 수소 활용 이 세 가지 밸류 체인에 걸친 수소 산업에 대한 고민 그리고 어떤 산업으로 우리가 더 확대 진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이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을 요걸 한번 드려볼게요. 네. 참 많은 주체가 힘들었습니다, 올해. 네. 뭐 기업인들, 노동자들, 자영업자들 모두가 힘들었는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2021년 변화되는 내년을 좀 맞이해야 할까 네. 질문 드릴게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하는 그 외침이 있습니다. 예. 항상 책에다가도 그 말을 강조하는데
바로 변화에 투자하라입니다. 변화에 투자하라. 예, 우리는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구조적 변화가 있고 2021년에는 어떤 기회가 있고 또 나한테 어떤 위협이 있을지를 먼저 들여다보고 그 변화 속에 나는 어떤 기회를 포착할 것인지 그 변화 속에 어떤 위기상에 내가 대응을 해야 될지 변화에 투자하라. 물론 우리가 재테크적인 투자도 변화에 투자하라이지만 나에 대한 투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그 변화를 읽어나가고 변화를 읽어나가는 것이 리질리언스 역량의 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에 투자하는 나, 그럼으로써 2021년 위기가 있을지라도 준비된 나에게는 위기가 더 이상 위기가 아닌 것이다 하는 그런 준비된 나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변화에 투자할 수 있는 안목을 좀 키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김광석 경제전문가와 이야기는 여기서 줄이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모든 경제 주체들이 지금의 위기를 잘 헤쳐나가서 계속되는 코로나19 위기 속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사 진단은 여기서 마치지요. 고맙습니다.